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심상치 않다. 비상계엄 같은 것도 생각을 하나? 계엄 해제 의결 하시기 위해 담장 넘으시고 국민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국회 앞을 지켜주고 여의도에 꽉 찬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12월 14일 날 그 앞에 있었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거기 계셨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의 힘이 제일 셀 때, 국민들도 힘을 많이 몰아줄 때, 집권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개헌을 말씀하고 싶으신 어떤 방식이랄까? 법들의 가장 큰 토대가 되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 지금 AI를 얘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그때 필요한 개헌은 다음 지방선거 때랑 맞춰서. 그래서 명절 전후까지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개헌 논의도 물 건너갑니다. 그러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22대 국회가 벌써 임기 절반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22대 국회는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르는 그리고 새 정부 탄생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아마도 87년 헌법 이후로 가장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던 그런 국회가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야당이던 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이 됐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어서 새로운 국회 형식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시원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회가 보여줬던 나름의 헌법적 기능들이 이 새로운 정부 하에서 또 다른 법 기능으로 잘 이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입법부 수장이신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모셔가지고 함께 대담을 나눠볼 텐데요. 아마도 계엄의 밤에 이 국회 담장을 넘으시던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테고 이게 입법부의 정말 중요한 역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재단과는 또 엄청 친분이 있으시겠지만,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무현 재단의 저 방송을 보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늘 국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생각을 하면서 해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움직여왔던 동력이고 또 그런 힘들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어온 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1년 반 역할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또 계획 이런 걸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의장님 뵐 것 같은데 취임이 이제 2024년 6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을 남겨놓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신데 파란만장하셨지 않습니까? 네, 파란만장했습니다. 이 시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만약에 좀 짧게 한 문장이 됐던 한 단어가 됐던 소환하신다면 어떠실까요? 1년 반 했는데 한 5년쯤 한 것 같습니다. 5년쯤. 과정은 그야말로 제가 최근에 책을 쓴 제목인데 넘고 넘어 그야말로 넘고 넘어온 그런 기간이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험한 시기를 다시 겪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험한 상황을 겪어왔는데 국회가 이렇게 넘을 수 있었던 힘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일복이 많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 4번의 일을 했었는데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는 이게 일이 많을 때가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거든요.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는 박근혜 정권 첫 해입니다. 두 번째는 원내 대표를 할 때 민주당에서 원내 대표 할 때는 문재인 정부 첫 해입니다. 그때도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많았었는데 세 번째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할 때는 윤석열 정부 첫 해입니다. 아이고. 예. 첫 해 윤석열 정부 첫 해는 그야말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도 마음대로 편성하려고 해서 굉장히 갈등이 컸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국회의장이어서 이 정권 첫 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권의 끝이 첫 해보다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은 또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첫 해를
거치고 있으니까 예. 제가 뭐 헌정사상 가장 일을 많이 한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입증하면서 무너져가던 민주주의도 살리고 원래 목표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인데 그런 처음 세웠던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복으로 느끼십니까? 네, 복입니다. 일 없이 심심하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잖아요. 예, 예. 어떤 면에서는 힘드셨겠지만 또 이렇게 그 효능감이랄까요? 네. 선출된 공복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 중요한 시기마다 했다라고 또 자부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4번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시기, 그 시기 때마다 닥쳐오는 과제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주변하고 늘 상의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왔는데 그런 과정을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면서 상당히 그런 시기에 맡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아까 밥값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쓰셨잖아요. 그 계엄 해제 의결 하시기 위해 담장 넘으시고 사실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정말 자제하면서 기다리면서 결국은 해제 의결을 해내셨는데 헌법과 법률에 이런 식으로 계엄과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게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아마 되게 적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실제로 법률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말 그대로 국회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크게 좀 남지 않으실까 그렇죠. 싶은데. 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 좀 이상한 시기를 거쳤잖아요. 국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함부로 했고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를 아예 인정을 거의 안 한 셈이니까요. 네, 그렇죠. 국회의장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네, 저한테 축하 전화도 안 하고 생일 카드 보내는데 국회의장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를 했던 거죠. 한 번도 안 왔죠. 제가 임기하는 중에.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사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주변에 비상계엄의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뭐 2024년 대한민국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무슨 비상계엄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홍범도 장관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는데 그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군인 출신의 분이 있었어요. 장성이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국방부 장관 되는 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주셔가지고 이게 비상계엄 같은 것도 생각을 하나? 그때 우리 저 사무총장도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해서 그때 헌법을 살펴봤죠. 예. 77조에 보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국회 소집하고 국회로 얼렁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한 그 24년 8월, 9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알게 된 거지. 미리 뭐 그걸 알고 있었던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맞이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정말 그날 고마웠던 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국회 앞을 지켜주고 사실 전에 80년 5.18 비상계엄 할 때는 숨는 게 약이었잖아요. 36개 주행량이 제일 보약이다 이럴 때가 있었으니까 위험하니까 피하고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그 국회 앞으로 그 밤에 그렇게 모여주시고 국민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을 수 있었고 그러고 국회 안으로 모일 수 있었거든요. 빨리 모여졌고 또 비상계엄도 과반 의결로 해제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서로 잘 모르는 속에서도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5.18을 경험을 통해서 이걸 못 지키면 굉장히 큰 희생과
민주주의 훼손이 온다는 점 하나. 그리고 국민이 결국 승리한다. 민주주의가 승리한다. 는 것에 대해서 체득해온 우리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이제 지켜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게 뭐 민의의 전당이다 뭐 이런 흔한 말들을 씁니다만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많이 쓰시고 당연히 의장님도 쓰시고 의장님은 물론 신념으로 개인적 신념으로 그런 민주적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만 그냥 허사로 쓰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건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날도 그랬지만 예.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던 날이 네. 12월 14일이에요. 그 탄핵 소추 의결되던 날. 그렇죠. 예. 7일 날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날은 국민의힘이 안 들어와서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표를 개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효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여의도가 아주 국민들로 가득 찼으니까요. 저는 그때 2차 비상계엄 걱정 때문에 국회 바깥을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늘 지켜봤는데 나갔다가 제가 체포당하면 2차 비상계엄 막을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국회 안에 있다가 12월 14일 두 번째 토요일 탄핵소추 의결하던 본회의 직전에 국민들이 여의도에 많이 모여서 저는 현장에 나가보진 못하니까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여의도에 꽉 찬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힘이 있어서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어서 오늘 탄핵소추 의결되겠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는 그래도 그 역사 속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름이 한 줄이라도 날 텐데 저 많은 거의 200만이라고 그랬는데 200만 시민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민주주의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렇게 그 추운 겨울에 매일 와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된 게 저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고 일제하에 만주 연해주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총 들고 싸웠던 아니면 총을 사는데 군자금을 모아줬던 그 많은 우리 국민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 참변 아주 만주 연해주에 있는 우리 국민 100명 죽이면 독립군 하나 죽일 수 있다. 이런 때 아주 싹쓸이하는 간도 참변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러져간 많은 국민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힘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해온 그런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역사적으로 했잖아요. 갑오농민전쟁 2차 봉기 때는 외세 침탈을 막으려고 봉기를 했고 그리고 일제하에서는 의병,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이 총 들고 싸운 많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해방돼서는 4.19부터 5.18, 6월항쟁, 촛불혁명 이러면서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왔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그때 다 투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러져간 우리 선조들 독립군, 광복군 이런 분들 좀 기려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그걸 기릴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유명한 장군들 상은 어디다 많이 만들어놨는데 무명 독립군, 광복군을 기리는 데가 없어서 국회에다가 그걸 보고 독립기억광장에서 무명 독립군, 광복군의 비를 세웠죠. 국회 도서관 옆에 세워놨으면 꼭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걸 정말 절절하게 느꼈던 이번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보면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한남동에서 만든 우리 국민들의 모습 저는 한남동의 키세스 시위 같은 건 정말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맞서서 폭압적인 정권과의 싸움을 축제로 승화시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이런 거를 보면서 대한민국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언제든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2월 14일 날 그 앞에 있었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거기 계셨군요. 너무 추웠습니다. 제가 그 옥상 위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봤겠네요. 근데 얼굴은 똑바로 못 봐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흔히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뭐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됐는데 그날 이제 모이신 분들의 규모를 보니까 아, 여의도란 공간이 이 정도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구나 뭐 이런 것도 막 느껴지고요. 그걸 보면서 예. 오늘 되겠다. 네네네.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지난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국민의힘이라고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예,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들어왔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표는 적게 나왔어요. 겨우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그 여론이라는 게 뭐 저도 여론을 연구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게 묘한 게요.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로 아마 민의를 느끼시는 분으로서의 어떤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의장님 그 계엄해제 의결할 때 그리고 탄핵소추 1차 의결이 잘 안 됐을 때 그다음에 2차 의결이 결국 됐을 때 마다 그 표정을 제가 네.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들은 보통 이제 표정을 숨기게 되고 아무래도 뭐 의장이나 위치가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세 번의 표정들이 다 되게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울컥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막 이런 국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국회의원 선서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헌법을 해친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여야를 잘 조화롭게 해서 그렇죠. 국회를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책임도 예.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앞에 의무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야 될 의무가 있죠. 기본 의무는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노력해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린다. 예.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이건 처리 안 한다.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과 같이 예. 비상계엄을 거치고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런 상황과 연결된 건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국회의장이 중립인데 그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게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서라. 예. 그래서 소속 정당에서 이제 탈당을 하고 네. 무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략적인 판단에 어느 편에 쓸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가운데 서야 되는 게 맞지만 예. 정략에 휘둘리면 안 되지만 그거에 더 앞서서 있는 게 국민의 이익, 그 나라의 민주주의, 헌법 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윤흥식 추기경이 그때 바티칸에 계시잖아요. 예.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맞는 거죠.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정의와 불의가 타협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가운데 있으면 그거 불의의 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여의 편도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이고 민주주의의 편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침 또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분명히 결단할 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떨 때는 의장으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늘 이제 부딪히시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의장님 뭐 그러시면 부끄러우셔야 됩니다라든가 왜 뭔가 이렇게 최근에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도 아마 그런 의원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왜 뭔가 중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의장에 대해서 뭔가 약간 힐난하거나 비난함으로써 그 자꾸 이제 그 부분을 회상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땐 맞는 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실은 일정한 정략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그 상태가 심리 상태가 어떠십니까? 이게 자꾸 좀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런 흔들림 같은 건 별로 없습니까? 제가 가장 혼란을 많이 받았을 때 아주 공개적으로 한덕수 탄핵 소추할 때 151석으로 할 거냐 200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의결 정족수 탄핵 의결 정족수를 할 거냐 국무총리로 할 거냐 그 문제였거든요. 151석은 국무총리로 한다는 거고 200석은 대통령으로 한다. 이게 헌법에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헌법에 해석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헌법적 정신에 맞는가 한번 쭉 확인을 해봤더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한 8대2 정도로 직무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탄핵하는 거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탄핵 의결 정족수로 해야 된다가 8대2였어요. 예. 또 한편에서는 2는 뭐였냐면 대통령 업무의 안정성이 있어야 나라가 이게 평상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200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151석에서 또 한 가지 주장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사람은 200석이 맞지만 임명당한 사람이 무슨 200석이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헌법학자의 주류 판결도 151석이고 예. 그리고 직무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탄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가 더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래서 제가 151석으로 했죠. 그랬더니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나와서 아주 그 표결 끝날 때까지 예. 제 앞에 다 서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있었어요. 이게 맞을 거다. 예. 예.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고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어떻게 예. 선출된 권력이랑 똑같이 취급하냐라고 하는 점에서 151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별로 흔들림은 없었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 예.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국회의장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예. 국회의원들의 다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예.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즉각 반박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 헌법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국회는 헌법에 대한 해석하는 곳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게 숫자에 따라서 헌법 해석이 달라진다면 지금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151석으로 다수 의견을 듣고서 했다면 예. 국민의힘이 많아지면 200석이 되는 거냐. 예. 예. 그래서 국회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다. 단지 내가 해석한 이유는 그날 표결에 대해서 의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151석으로 볼 거냐 200석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의사 정리권이 국회의장한테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그 의사 정리한 게 헌법적으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다. 예. 국회의장 보고 국회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묻지 않고 했다는 게 절차적 위반이라고 한다는 거는 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많았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국회의장이 여야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합의시켜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런 때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도저히 합의되지 못하는 그런 헌법적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의사정리권을 해석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해치고 헌법 정신을 해친다고 생각되어질 때 저의 태도는 분명했고요. 네. 그렇지 않고 국회 운영을 해서 이를테면 이번에 대미투자특별법 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비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해야 될 개혁입법들이다. 네. 개혁입법을 5일날 처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둘 다 틀렸어요. 지금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게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 이렇게 봤고 그래서 민주당한테 그 개혁입법보다 더 급한 게 대미투자특별법이다. 그러니까 그거 좀 미루자. 만약에 특별법 처리해 가지고 미국이 받아서 그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비준만 주장하면서 늦췄던 일에는 정말 역적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미국에서도 입법 미비를 이야기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켜보자. 대신 그렇게 하면 개혁입법 처리하는 걸 좀 요번에 처리 안 하고 그 뒤로 미루든지 그렇게 내가 정리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합의했어요. 네. 민주당의 개혁입법을 명절 이후로 늦췄고 예. 그리고 여기는 비준을 더 주장하지 않고 대신 관련된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하는 조건을 또 걸어서 그걸 수용해서
이번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하자고 했죠. 예.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지혜를 내서 중재안도 내고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두 가지 기능들을 다 잘 수행해 가야 되는데 부닥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기능이 잘 보여지는 않는데 예. 그런 속에서도 합니다. 이를테면 18년 동안 미뤄졌던 국민연금, 예. 연금 개혁에 있어서 모수 개혁을 그 한참 싸울 때 이루어진 거니까 국민들 저게 18년 만에 이루어진 거고 그 전 기에서 저것 때문에 치열하게 저렇게 붙었던 거구나. 쟁점이 있었던 걸 이게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과되긴 했는데 18년 만에 연금 개혁한 것도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고 예. 또 민주주의적 가치, 헌법적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단호하게 취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사람들의 눈에 네. 예, 국회가 뭔가 좀 느리적거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이유가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꽤 많이 또 진영되는 것도 있고 말씀처럼 조정의 성과도 충분히 있고 이제 그럴 텐데 불구하고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형식에 주는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당연히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건 민주적 절차상 보장돼야 되는 것이긴 하나 그게 오용되고 있으니 필리버스터에 관련된 좀 제한하는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는 과정에서 또 원래는 이제 제적의원 5분의 1 규정이 있었지만 뺐고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에게만 이제 넘길 수 있는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정도. 전 사실 기형적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형적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사실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필리버스터를 불사하고라도 그냥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고 그럼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갖는단 말이죠. 세상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예.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원내대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같은 문제였죠. 많이 이것저것 바꾸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의 힘이 제일 셀 때 또 국민들도 힘을 많이 몰아줄 때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권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그거 잘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123석이었어요. 그렇죠. 뭘 통과시키려면 27표를 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어렵잖아요. 같은 당의 의원들 마음도 잘 모르는데 예. 다른 당 의원의 마음을 얻어서 표를 받아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려면 국무총리 표결부터 해서 그때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경, 정부조직법, 본예산 그렇게 6번, 7번의 큰 표결이 있는데 그때마다 27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표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막고 1년 안에 탄핵 세력이 요구했던 사회개혁을 하려면 그걸 빨리 처리하고 예. 사회개혁 법안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저는 그때 탄핵을 같이 했던 세력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예. 탄핵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정부 구성하는 것만 하고 예. 사실은 다른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기회를 잃어가서 개혁입법 처리를 거의 잘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탄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라졌던 정치 세력이 이런 개혁 입법에 대해서 시대 정신이 다른 입법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하나씩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이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한 게 전체 제가 한 게 264시간 이하경 부의장도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500시간이 넘잖아요. 예. 주호영 부의장은 33시간 했어요. 한 50시간이 넘는 그 시간이니까 그게 거의 240시간으로 하면 거의 20일이 넘는 한 25일쯤 되는 기간 동안 매일 밤을 새우면서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안 하니까 둘이 맡겨대
맞교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서요. 예, 그 스위치 워커들이 뭐라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소수당이.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고 설득력 있게 예.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변하게 하는 아주 수단이거든요. 옛날에 테러 방지법 할 때 네네. 그때는 그때 효과적이었죠. 민심이 변했습니다. 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예. 지금은 국회의원들도 한 2명, 3명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도 책 보고 와서 읽어요. 예. 그리고 누가 됐습니까? 그런 필리버스터는 시간만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형적이고 더더군다나 너무나 이상하고 이제 입법 속도가 느려진 이유이기도 한데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건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합의 처리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걸 다 걸어버리니까. 필리버스터로 묶어놓는 네.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국회에서 제가 정회시킨 적이 있어요. 네, 네.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거를 야당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정리한 게 아니고 그때 나경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이에요. 가맹사업 점주들한테 가맹본사하고 부당한 불공정한 문제가 있으면 네.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렇죠. 법이고 제가 을지로위원회 할 때부터 네, 주장해 네, 네. 와서 벌써 10년을 끌은 법인데 그게 합의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거를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법에 찬성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규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뭐냐면 시간은 무제한인데 안건의 범위 안에서 토론하는 하도록 돼 있죠. 거거든요. 예. 그게 국회법입니다. 네. 근데 안건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몇 시간씩 하려면 좀 살짝 벗어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네. 이렇게 하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건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나 국회법 안 지켜. 이 법은 찬성인데 나는 다른 거 반대하라 네. 나. 그럼 필리버스터 국회법 위반이에요. 네. 그럼 중단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단시킨 거예요. 그것도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올라온 것을 필리버스터를 거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2명 듣는 거, 3명 듣는 걸 막기 위해서 60명 이상 들어와라. 제적의원 5분의 1. 제적위원 5분의 1. 그 개회 정족수거든요. 예, 예. 회의를 할 수 있는 정족수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소수당이 아예 필리버스터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예. 그건 좀 어렵고 사실은 사회권 이양하는 문제는 제가 국회의장단의 권위가 국회에서 회의를 정리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의장단 아닌 사람한테 넘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어요. 예, 예. 저 때문에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이제는 쓰러지겠더라고요. 이거를 뭐 25일 이렇게 되니까 생활 리듬이 바뀌고 밤에 예.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이건 건강을 이제 해치겠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사회를 좀 봐달라. 근데 사회를 안 봐요. 정말 본인 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주로 본인 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그 사회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 봐요. 뭐 지방자치 선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예. 이제 의장단의 그 건강이 해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건 불가피하게 했고. 예.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가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거는 지금 하고 그건 사실은 국민의힘은 제가 보면 본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전술이에요. 사실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그렇죠. 다 요번에 90개 법을 그중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저도 굉장히 요구하고 얘네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다른 것 때문에 연계해서 이거를 통과 안 시키는 거는 안 된다. 합의한 건데. 요번에 통과시킬 때 보니까 급식 노동자법. 네.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거기에 처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한을 정리해 놓은 급식 노동자법 통과시키니까 방청석에 그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잖아요. 그것도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쭉 다뤄왔던 거의 10년 된 법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요번에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발시키는 법이 통과됐는데 그거 통과되니까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기 와서 막
환호하고 눈물을. 예. 법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민생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법이고 그 법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합의는 해놓고 다른 법을 막겠다고 그 법을 지연시켜? 효과도 없어요. 그 법을 필리버스터로 해가지고 강행 통과시키고 나면 그걸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 통과시킵니다. 예. 그럼 지연만 시키는 거예요. 별로 이 필리버스터 이 본인들이 막고 싶은 법을 지연시키는 방안도 안 돼요. 단지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좀 저해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통과시킨 게 발의 법안에 비교하면 한 22% 통과시켰어요. 지난 21대 국회는 28% 넘게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때 비하면 한 6% 차이인데 6% 차이가 발의된 법안의 6%니까 그거는 이 합의에서 올라오는 거 결국 통과되는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하소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 예. 그런 점에서 국회가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거는 저도 좀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아쉽고 국회가 지연시키는 법 때문에 국민의 생활이 지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 법 하나하나에 바라는 그 절실함 그것은 더 가중될 뿐이죠. 국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말 화나고 국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는 건데 국회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연시켜서 저는 참 죄송하긴 한데 이런 사정들 한쪽 당에서 반대하는 법을 막기 위해서 합의돼서 올라온 법까지 다 필리버스터를 묶고 있는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회의장도 어떤 최선의 노력 이번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 그런 중재안 같은 거라도 자꾸 내서 하나씩이라도 풀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예. 다 해야죠. 제가 좀 아쉬운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식에 보면은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은 사람인데 왜 국회의원 너희들 몇 명이 우리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출된 민의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박근혜 탄핵이나 윤석열 탄핵은 내가 뽑았지만 우리들이 뽑았지만 이건 안 되겠어. 국회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내려줘. 그 헌법재판소 결국 결정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록 뽑더라도 대통령에게 민의가 쏠릴 때가 있고 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게 민의가 쏠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국회가 말 그대로 민의의 전당으로서 민의를 받아안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이제 민주적으로 이제 입증하는 그런 그 어떤 방식들이라고 보는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선출을 교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국회에게 그런 권능의 힘이 이제 오는 시기에 다시 또 이제 개별의 욕망으로 흩어지거나 뭔가 그냥 정쟁으로 그냥 얼룩지거나 이런 상태를 보면서 국회가 우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어떤 권능을 가진 입법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빛을 절호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5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의장을 하는데 결국은 국회가 이런 위기의 시기, 이런 큰 변동의 시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를 NBS가 매번 하거든요. 보통은 10%에서 20% 국가기관 중에 최하위로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비상계엄 해제하고 그러고 그 2024년 12월 세 번째 주인가 NBS에서 했더니 그때 41%가 나왔어요.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 역할이 있구나. 효능감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올라가는 거죠. 평상시에는 근데 그렇게 화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국회가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볼 것이냐. 저는 이 시대를 바꾼 이 국민의 민의에 의해서 시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꿨고 거기에서 국민의 민의가 어디로 모여져 있는지 저는 지금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권력기관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그런 권력은 국민의 통제하에 둬라. 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가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이 탄핵을 할 때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탄핵할 때도 단순히 그 국정농단 사건만
비상계엄 워낙에 중대한 거니까 예. 비상계엄이 중대한 사유가 됐지만 그거 말고 그 배후에 국민의 민심이 왜 이렇게 몰려가는가를 보면 정말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예. 이 국민들의 이 권리,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아야 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밀려나고 있다. 얘기할 데가 없어진다. 이럴 때 국민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국정농단 전에 광화문에 젊은이들을 모여서 시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점점 덩어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그거는 뭐였냐면 비정규직 또 이 간접 고용 노동자 젊은이들이 일해봐야 자기의 노동의 권리, 일한 만큼의 대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정말 처절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권리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다가 국정농단이 터지니까 폭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중소상인도 힘들고 중소기업들도 힘들고 또 수출 전선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R&D 예산도 줄어들면서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민심이 점점 나빠져 가니까 국회도 힘들어지고 그런 과정에 그 권력을 완전히 그냥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비상계엄 내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우리 국민들의 민심의 목소리. 그거는 민주주의 이 국가 권력을 국민의 통제하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네.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요번 정권의, 요번 정부의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정부 1년 동안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킬 거냐 못할 거냐가 결정적으로 전 중요하다. 우리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것을 국회가 결국은 효능감 있게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국회에도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늘 요즘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혁 하자.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해도 하자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고 그걸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네. 새로운 정부 1년의 총성적표를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그거는 정부는 정부로서 이런 시대적인 과제, 시대 정신을 잘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국회는 국회대로 그런 과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생각은 국회를 한편으로는 조정할 거는 조정해서 여야의 타협을 이끌어 가되 국민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은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막바지 오면 이제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은 바가 네. 미진하다고 느끼는 바가 또 좀 있으시잖아요. 아마 개헌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시기상으로 참 이게 좀 빠듯한 상태여가지고 이 개헌을 뭐 말씀하고 싶으신 어떤 방식이랄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개헌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일 꽤 했습니다. 예. 저거 생각하면 담 넘는 얼굴만 생각이 나는데 예.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자. 삼권 분립이 확실히 쓰는 국회를 만들자. 이렇게 3대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중간중간에 막 정리를 하면서 69개의 과제를 내놨어요. 그중에 91%를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점검을 해보니까. 예. 공약 달성률이. 예, 공약. 이게 사실 국회의장이 공약을 걸고 이거 예. 달성하겠다고 점검하면서 예. 했던 일은 처음에 그 중에 이제 국회 기록원이라고 하는 이건 전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 기록원을 차관급으로 예. 국가기관 중에 기록원장이 제일 높습니다. 300개 헌법기관이 모여 있는 기관이고 국회의원들의 기록이 다 없어집니다. 임기 끝나면. 너무나 아까운 기록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잘 기록해 놓으면 역사가 될 텐데. 그래서
기록원도 만들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 기구로 만들자. 국회가 지금 이제 여야 양당 제도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양당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면 합의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꽉 부닥치고 말이죠. 네. 그럼 해결하는 걸 필리버스터해서 강행 처리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돼 있는 단체들을 국회가 묶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합의한 거를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하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자. 그것도 이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이제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도 국회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 광복절 전야제 축제도 대한민국 최고의 그랬죠. 축제를 열었습니다. 네. 뭐 등등등등 해서 이런 걸 했는데 남아있는 과제들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개헌이 남아있죠. 저는 이 비상계엄과 같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결국은 법들의 가장 큰 이 토대가 되는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방벽을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5.18, 부산 부마항쟁 예. 이런 민주주의 정신을 새겨 넣음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의 정통적인 길로 해서 더 이상은 민주주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77조에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권만 있는데 승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승인권이 없이 해제권만 있으니까 비상계엄 한쪽에서는 국회 막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회의를 못하게 막으려고. 해제되기 전까지는 유지되니까. 해제되기 전까지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승인권을 넣으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네, 네.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하라 이거예요. 네.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계엄 해도 좋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11차례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6.25 때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독재 권력을 그렇죠. 강화하기 위한 네. 비상계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승인권을 주는 이거 가지고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고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올리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 헌법이 89년 헌법이거든요. 그때 시대 정신은 뭐냐면 하나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초만원 예. 일대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지금 AI를 얘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변화 89년 이후에 2026년까지 거의 40년의 시대 변화가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거든요. 그 시기의 변화가 그 과정에 국민의 기본권의 신장을 대폭시켰어야 되는데 시대 변화만큼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뭐 고령화, 지역 그 균형, 이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헌법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헌법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모든 의제를 다 끌고 나옵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네.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과제일 수 있고 하여튼 기본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들고 나오니까 의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꼼짝 못했던 헌법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에서 다 들고 나온다. 네. 논의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면 그런 의제마다 반대 세력이 있고 그래서 네. 찬반이 너무나 심각하게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블랙홀이 돼버리고 그래서 개헌을 못했어요. 한꺼번에 하는 개헌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개헌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네. 이번에는 민주주의 방벽 세우는 거 기본권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누구나 같이 느끼는 지방의 불균형 문제, 저출산 문제 네. 이러한 세 가지 정도만 담아서 개헌을 하자. 다음 지방선거 때랑 네. 맞춰서 그게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이거 어느 것도 반대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이 정도면은 꼭 해야 될 일이고 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국토 전체의 11.8%밖에 쓰지 않는 나라예요. 네. 거기에 인구 절반을 넘어선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작년 보니까 수도권에 모여 사는 인구가 100만이 더 많아졌어요. 국토 전체의 11.8%밖에 쓰지 않는 우매한 성장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이거를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 민주주의 방벽 세우는 것도 이제 그 민주주의를 해치는 정권은 무너졌고 이제 국민의힘도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더 세우는 게 야당의 권한을 키워내는 예. 일이기도 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려면 이게 그 개헌 국민투표만 따로 해가지고 50% 넘는 투표율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거 참 어렵죠. 지방선거도 50%가 못 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50% 넘기려면 다른 선거랑 붙여서 해야 하는데 요번에 지방선거랑 같이 붙여서 하자. 그렇게 그 로드맵을 정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고쳐야 됩니다. 네. 국민투표법이 11년 전에 재외국민투표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거든요. 이거 고쳐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국민투표법이 작동을 안 합니다. 네. 국민투표법은 꼭 개헌뿐만이 아니라 군사, 뭐 안보, 그리고 우리 외교에서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국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11년 전부터 작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거는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 안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방선거와 맞춰서 국민투표를 같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번 명절 전후까지가 한계입니다. 예. 예. 중앙선관위하고 상의했는데 중앙선관위 원래 2월 3일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아직 시간이 많은데 뭐 그러냐 그랬더니 재외국민투표의 시스템을 이게 국민투표상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외국으로 다 파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최대한 미뤄봐라. 그랬더니 12월 13일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2월 13일. 아, 2월 13일. 예, 예. 그래서 2월 13일까지도 안 되니까 명절 바로 2월까지로 네. 해보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은 안 했는데 그래서 명절 전후까지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개헌 논의도 물 건너갑니다. 그러겠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그 5.18 정신을 예, 예. 헌법 전문에 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국민투표법도 개정하자.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그런 개헌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투표법을 바꾸는 거에는 아직도 반대예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상충하는 얘기네요. 예. 그 개헌을 하자고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은 반대한다. 국민투표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헌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걸 설득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번에 한다고 그러면 3가지.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일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정신을 넣는 거하고 저출산 문제에 이 헌법적 정신을 포함시키는 거. 이 3가지는 요번에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이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없고 개헌을 위해서 지금 앞 단계부터 풀어나가야 될 게 지금 되게 좀 시급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게 의도대로 안 되면 상당한 아쉬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있으실 테고 네. 그럴 텐데 막판에 좀 그래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포함한 어떤 부분까지는 반드시 좀 정리해 놓고 가고 싶다. 저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안정적인 틀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국회의 지금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거는 국회에만 맡기지 말고 이해관계인들이 국회에 와서 대화하고 그 대화한 결과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원래는 그거를 국회가 다당제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네. 여러 당이 들어오면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 총선 때도 제가 주장했던 게 연동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비례를 병립제로 하지 말고 연동제로 하자. 그거는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의 구도를 짤 수 있는 것과 함께 저는 민주대연합을 늘 주장하거든요. 민주대연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연동제를 주장해서 결국은 연동제가 됐죠. 그때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죠. 예, 근데 연동제를 비롯해서 다당제 구도를 짤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국회의 사회적 대화, 국회를 예.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고 법적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성은 했습니다. 민주노총 그동안 이제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가지 않던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를 한번 믿어보겠다. 예. 제가 한번 을지로위원회를 쭉 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민주노총도 투표까지 해서 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대화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국회 경호경비 체계. 경호경비. 지난번에 국회 경비대 국회를 지키라고 했던 그렇죠. 경찰이 지휘권이 그 경찰 서울경찰청에 있으니까 지키라고 했더니 국회의원들 막아버렸죠. 들어가는 거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휘권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 사무총장한테 지휘권을 두든지 아니면 국회가 아예 국회 경찰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 이제 입법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에 결론을 낼 텐데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은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이게 주요 헌법기관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사실은 자신의 직권이 발동되는 범위 안에서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네. 국회의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국회의원이라는 또 헌법기구들이 300명이나 있는 네, 이제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회는 참 이렇게 만들고 싶고 이렇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싶다라고 의지를 가져도 본인의 의지만큼 투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물론 많으시겠습니다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필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어떤 자세로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을 지키는 국회라고 얘기했지만 예. 국민이 지키는 국회입니다. 그날 12월 3일 날 너무나 명백하게 봤잖아요. 네. 이 국회는 국민이 지키는 국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국민들이 국회 효능감을 한번 봤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국회 효능감을 본 게 그때 처음이에요. 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고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구나. 그 얘기는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마음대로 하면 그 통제할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전에는 국회의원을 보면 딱 처음 하는 말이 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게 주로 하는 말이에요. 예. 지금 의원들하고 이야기 들어봐도 국회 빨리 가라. 국회 할 일이 많은데 왜 동네에서 이러냐. 그만큼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국민들의 관점이 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개별 안건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는데 안건을 올릴지 말지를 가지고 국회의장의 권한을 해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안건을 안 올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건을 올립니다.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권한,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 안건을 조정하는 권한 이런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국회의장 권한에 대해서 국민들이 늘 지켜보셔야죠. 예. 예. 그래서 국회가 헌법이라고 하는 틀, 법률이라고 하는 틀로 민주헌정 질서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지키는 국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민이 부릅뜬 눈으로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의 눈으로 국회를 지켜보시고 예.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건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12월 14일 국민을 지켜보는 200만 여의도에 오신 국민들, 전국에서 지켜본 국민들의 눈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국회 정문 들어가는, 예. 본청 들어가는 거의 이마에 해당하는 정현관 바로 위에 그 비어져 있는 댓글에다 외국에도 나가면 되게 상징적인 건물에는 그 건물의 정신을 새겨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회는 그게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써서 붙였어요. 예. 그게 요즘 사진들 많이 찍습니다. 네. 거기 가서. 국회 안에서 돌 하나 큰 돌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해태상 옆에 민주주의 상징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뒤에다가 계엄 해제하고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각오를 새긴 민주주의 상징석. 그다음에 거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본청에 예. 이마 부분에다가 써놓은 거 독립기업관계 여기가 아주 이제 중요한 국회 역사를 정신을 얻을 수 있는 그 세 곳을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국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예. 국민들이 이제 국회를 대할 때 내 선거구를 대표하는 그냥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 정도, 좀 나가서 좀 더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정도인데, 말씀처럼 이제 국회의장이 안건을 올리는 게 국회의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니까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올릴 안건을 올리고 올리지 않은 안건을 안 올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감시도 하고 지지도 하고 여론도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이 지키는 국회가 아닐까. 예, 이런 말씀으로 우리 시민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렇게 소중한 자리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했고요. 네. 앞으로 또 남은 임기 동안 국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정주의 토론 이렇게 신년을 맞아서 주요 요인들 그리고 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런 대담의 자리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들이 뽑아주신 민주주의 전당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우현식 의장과 함께 소중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 기관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고요. 또 비판과 감시의 눈길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주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